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자, 전기 산업기사 실기에 출제되는 전기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 출제된 실기 문제를 분석해서 필기 시험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실기 시험에서도 그대로 출제되거나 또는 약간만 변형돼서 출제된 것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전기 기사와 전기 산업기사는 출제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이 전기 산업기사 실기 필기 콘텐츠를 보셔도 되고요. 또는 전기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전기 기사 콘텐츠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맛에 맞게 학습 콘텐츠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전기 산업기사 필기 실기 모두 출제된 그런 문제들을 알아볼 것인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압 강하 그리고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전기 공사 기사, 전기 공사 산업 기사 모두 단골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든 실기든 전부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학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은 만약에 몰라서 못 푼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맞히면 어때요? 이 문제는 맞췄으니까 다른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먼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필기 문제인데요. 송전단 전압이 66kV, 수전단 전압이 60kV인 송전 선로에서 자, 수전단의 부하를 끊을 경우에 수전단 전압이 63kV가 되었다면 전압 변동률은 몇 %가 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예요?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이 수치가 그대로 주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전압 변동률이 아니라 전압 강하율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실기 문제 보세요. 송전단 전압이 66, 수전단 전압이 62, 수전단 전압이 무부하일 때 64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문제 소문제 어때요? 1번은 전압 강하율, 2번은 전압 변동률로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구나. 내가 하나의 문제 유형만 알면 두 가지 유형을 대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먼저 전압 강하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적어보면 자,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것입니다. 자, 그럼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구했던 전압 강하를 다시 수전단 전압으로 나타내고 자, 그거의 비를 100을 곱해서 100%로 나타낸 것,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전압 강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가 전압 강하고요. 아래가 전압 강하율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전압 강하와 전압 강하율은 보낸 전압에서 이 받는 쪽의 전압 간에 발생하는 그런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의 손실. 자, 그런데 그러면 전압 변동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바로 수전단 측 무부하 전압.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VR0라고 쓸게요. 무부하 전압이라는 뜻이고 무부하 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부하시 수전단 전압을 VR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부하시 수전단 전압에 대한 B로 나타내고 100을 곱해주면 이것이 곧 전압 변동률이 된다는 것이에요. VR. 결국에 수전단 측에서 전압이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전압 강하라든지 전압 강하율은 보낸 측의 전압, 그러니까 송전단 측의 전압에서 수전단 측의 전압으로 오는 중에 얼만큼이 깎였는지를 물어보는 거라면 이 전압 변동률은 일단 수전단 측에 왔어요. 그런데 수전단 측에 왔는데 이 부하의 변동으로 인해서 수전단 측의 전압이 바뀌는 그거의 변화를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처럼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다면 자, 수전단 전압 무부하시 63kV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 63을 집어넣고 여기에는 전부하시 수전단 전압이 60을 넣고요. 여기도 60을 넣게 되면 우리가 이 값은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옆에 있는 실기 문제처럼 전압 강하율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송전단이 66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압 강하는 66에서 수전단 전압 60에서 60으로 나타내주면
이것은 전압 강하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압 강하율은 또는 전압 변동률은 방금과 같은 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저항이 주어져 있고요. 리액턴스가 주어져 있고요. 수전단 측 선간 전압과 부하 역률까지 주어져 있으며 전압 강하율이 퍼센테이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송전 선로는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압 강하율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하를 수전단 측 선간 전압으로 나눠준 것이고, 이때 이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본래 VR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모죠. 분모 VR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제곱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P예요, P. 그쵸? P는 수전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P는 자, VR 제곱 넘어가죠. 그럼 엡실론 곱하기 VR의 제곱에 나눠줍니다. 뭘로?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자, 우리 3상에서는요. 한 선당 저항 그리고 한 선당 리액턴스를 이 전압 강하 식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삼상전류 20A라고 한다면 이것이 삼상전류라고 해서 3선씩이라고 해서 곱하기 3을 해서 60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상에서는 항상 1선당, 한 상당을 성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다가 3을 곱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볼까요? 1선단 저항 15옴이라고 했고요. 리액턴스 20이라고 했고 역률 80%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면 0.8분의 0.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 5%라고 했죠? 자,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안 하면 소수로 나타내면 0.05가 돼요. 그리고 나서 수전단 측 선간 전압이 30kV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킬로볼트를 볼트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곱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이 앞부분을 계산하면 무슨 단위가 나와요? 전력이 와트라는 단위가 나와요. 왜냐면 분모에는 옴이 있고요. 분자에는 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킬로와트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주면 자, 이것은 1500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필기에서는 전압 강하율 또는 전압 변동률을 다음과 같은 문제 유형으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실기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와 문제의 유형은 비슷하지만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둘 다 물어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소문제로 나눠준 문제들은 소문제별로 부분 점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문제라도 맞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전압 강하율을 한번 써볼게요. 전압 강하율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준 것을 다시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자, 이 값은 6.4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도 전압 변동률은 부하시 수전단 전압을 적기 전에 무부하시부터 적어야겠죠.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 64 마이너스 수전단 측 전압 62 나누기 62를 해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자, 이 값은 3.23%가 나옵니다. 원래 이것을 계산하면 소수가 4, 5 뭐뭐뭐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실기 시험에서 이 답안 유의 사항에 우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만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풀었던 필기 문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번에도 수전 전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기와 사실 이 실기 문제는 그냥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바로 써보겠습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필기 문제를 잘 대비하면 실기 문제에서도 분명히 도움을 받는다. 특히 전력공학 과목은 핵심 공식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P라고 하는 것을 적어보겠습니다.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를 적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2.5 더하기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5니까 역률 0.8이므로 0.8분의 0.6 분자에는 10%라고 했으니까 0.1 곱하기 3kV니까 3000V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와트로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킬로와트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면
144kW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써줘야 되냐 쓰지 않아도 되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숫자를 곱한 이유는 단위의 환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있는 것이 와트를 나타내니까 이것을 킬로와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적고 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안 적고 나서 답에 144kW라고 적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을 틀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위도 맞게 썼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정상적으로 풀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권장을 드리냐면 이 단위 환산 숫자를 꼭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검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소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쓰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바로 필르기 구비 조건과 시설 장소가 되겠습니다. 필르기 구비 조건은 말 그대로 필르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의미하게 되고요. 필르기 시설 장소는 필르기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를 의미합니다. 전기기사 필기 또는 전기산업기사 필기 교과목 중에서도 이 전력공학 과목에서 필르기의 구비 조건이, 그리고 전기설비 기술기준 교과목에서 필르기 설치 장소, 즉 시설 장소에 대한 묻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최근 실기시험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르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필르기의 전격 전압과 전압별 전격 전압과 그리고 공칭 방전 전류, 그 다음에 필르기 구비 조건, 필르기 시설 장소까지 꼭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르기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1번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필르기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상 전압이 내습했을 때 이를 빠르게 대지로 내습을 방전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충격파는 뭐예요? 뇌전류, 굉장히 높은 방전 전류를 가지고 있는 이 뇌전류가 침입했을 때 이 이상 전압을 빠르게 대지로 방전시켜 주기 시작하는 전압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필르기의 이상 전압이 나쁜 거잖아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른 내보내줘야 기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선로와. 그렇기 때문에 필르기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평상시 상용주파수에서의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을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압이 낮다라고 한다면 불필요하게 방전을 함으로 굉장히 낭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속류의 차단 능력이 충분할 것. 자, 속류라고 하는 것은 방전 후에 뒤따라 들어오는 부하 전류를 의미하게 되는데, 속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굉장히 불필요한 방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 방전 내량도 커야 되겠고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한 전압은 무엇이냐? 필르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으로서 또는 필르기 동작하고 단자 안에 남는 충격 전압을 우리가 제한 전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제한 전압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절연 협조에서 기본이 되는 게 필르기 제한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제한 전압이 높다면 나머지 기기들의 절연 계급 또한 증가하게 되어서 그만큼 절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한 전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정리하자면 필르기의 전압에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필르기의 제한 전압이 있는데 여기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되겠고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은 높고 낮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높고 낮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필르기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필르기 설치 장소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KC 341.13 필르기 시설 항목에 따르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가, 나, 다, 라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 실기 답안을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 바로 이 부분이 KC에 명시되고 있는 필르기 시설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우리가 3번인 것을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필기의 시설 장소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나만의 암기법을 활용하는 것인데 저는 보통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발전시키고 가공시켜서 우리가 배, 먹는 배 있죠? 배를 특 사이즈로 재배를 한 겁니다. 배를 그러니까 특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발전하고 가공한 거예요. 그때 전기를 또 고압을 공급을 하게 된다면 그 옆에 가지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발전하고 가공해서 특사이즈 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고압으로 공급을 하면 가지가 만들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님 이거 피르기랑 전혀 연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연관이 없어야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런 필기 구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연관되는 것끼리 암기를 해야 잘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필기 설치 장소와 같이 문장이 긴 것들은 연관이 없는 건데 약간 상황을 떠올리면서 어떤 사진을 떠올리면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실기시험에서는 필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필기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에 두 개의 소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제로 나눠져 있으면 부분 점수 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필기 구비 조건 세 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필기 설치 위치를 세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수를 묻거나 또는 특징, 장단점 이런 나열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내가 작성한 순서대로 채점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 구비 조건 세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쓰는 겁니다. 하나, 두 개를 썼는데 두 개는 정말 확실하거든요. 근데 하나가 긴가민가예요. 그래서 하나 긴가민가해서 여기다가 긴가민가한 것을 썼습니다. 원래는 틀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생각나서 밑에다가 하나를 더 썼어요. 그러면 나 4개 중에 3개 맞았으니까 다 정답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밑에는 채점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고 결과적으로 저는 3개 중에 2개만 맞힌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답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냐면 내가 아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확실한 것부터 적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하는 장치로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적인 보호 장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계적인 보호 장치가 있겠습니다. 전기적은 말 그대로 어떤 전기적으로 동작을 함으로써 이걸 내부 고장을 검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기계적인 것은 이제 가스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접점 및 동작하는 그런 보호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기적인 보호 장치는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바로 비율 차동 개전기입니다. 비율차동 개전기는 발전기 또는 변압기의 내부 고장에 대해서 이런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억제 코일, 그러니까 CT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동작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어떤 일정 비율 이상이 되었을 때 개전기가 동작하는 것으로서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호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과전류 개전기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과전류 개전기는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이 변압기의 후비 보호 장치, 말 그대로 이 과전류입니다.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개전기로서 특정 조건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전류값만 만족하면 바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오동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변압기의 후비 보호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소용량 변압기에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류차동 개전기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계적인 보호 장치는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부흐홀츠 개전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부흐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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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흐홀츠 여러 이름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하지만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흐홀츠 개전기라고 쓰든 옆에서 부흐홀츠 개전기라고 쓰든 둘 다 정답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보호계정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특히 실기시험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호월츠 아무렇게나 써주셔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기계적 보호장치로는 우리 충격 압력 계전기가 있습니다. 충격 압력 계전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압 안전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유온계, 기름의 온도를 재는 거죠. 유온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실기시험에서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전기적 보호장치를 한 가지, 기계적 보호장치를 두 가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적에는 비율차동 계전기와 두 번째 기계적에는 이제 부호월츠 계전기와 충격압력 계전기를 대표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를 살펴보면 특과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 방법을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것부터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차동 계전기, 부호월츠 계전기, 충격압력 계전기를 세 가지 적고 자 그래도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확실한 것만 먼저 두 가지 쓰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작성해 주시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승합에 따른 변화입니다. 특히 전기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전압 강하, 전압 강하율, 전력 손실률, 공급 전력, 공급 능력 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승합 전과 승합 후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빈출, 기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필기에서도 안 다뤄졌냐? 아닙니다. 필기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실기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는 전압 강하, 전압 강하율, 전력 손실률에 대해서 물어봤으므로 전압 강하 2라고 하는 것은요. 전압 강하는 수전단 측 선간전압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알아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만약에 두 배로 승합이 되었을 때 전압 강하는 어떻게 되냐 동일한 부하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이런 R과 X 탄젠트 세타도 문제에서 따로 언급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로 간주하고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1로 간주한다는 게 변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 전압을 두 배로 승합했을 때 단순히 그 전압과 전압 강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언급이 되지 않거나 언급되었을 때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여기 플러스라는 이 연산 때문에 이것이 반비례 비례가 이렇게 완전하게 성립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곱셈으로 이렇게 하나로 형성이 돼 있어야 반비례 비례가 성립이 되잖아요. 플러스가 있으면 애매하잖아요. 감소 증가는 모르겠는데 반비례 비례는 절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문제에서 언급을 안 한 것은 제외시키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무시를 하고 부하 전력도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전압 강하가 전압에 반비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는 2분의 1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을 보겠습니다.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V제곱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언급 안 된 것은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2배 승합하면 이 전압 강하율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전력 손실률입니다. 자, 전력 손실률이라고 하는 건 보통 K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K는 전력분의 전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식을 써보면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PR로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자, 이때는 언급이 안 된 것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전력 손실률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전압이 2배 증가했으니까 전력 손실률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기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먼저 문제에서 필기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각각의 내용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력 손실 공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V제곱 코사인 제곱 분의 P제곱 R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력 손실 PL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부하 전력 및 역률이 일정하다라고 했고 언급하지 않은 것도 어때요? 무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L은
2배의 전압이 승합된다면 4분의 1 수준이 되므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1을 100%라고 하죠. 그러면 4분의 1 수준이니까 2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선로 손실률도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선로 손실률도 동일합니다. 선로 손실률은 마찬가지로 전압의 제곱의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PR로서 구할 수가 있고, 이는 위 식에서 이것을 전력으로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전력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력손실률 K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니까, 자, 이것은 퍼센테이지가 2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에서 계산과정 땡땡, 답 땡땡이라고 해서 계산과정을 물어봤다면 지금 제가 작성한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단순히 계산 과정을 물어보지 않고 정답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계산 과정은 우리 연습 페이지에만 쓰고 실제 시험지 답안지에는 이 정답만 단위를 잘 작성하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념은 수차의 특유 속도입니다. 수차의 특유 속도를 다른 말로 수차의 비속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비속도라고 해서 속도가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 유수에 대한 수차 러너의 상대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속도가 높다라는 의미는 이 흐르는 물의 속도 있죠. 유수에 대한 수차 러너의 상대 회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비속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유 속도를 나타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필기, 실기 모두 다 응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식을 묻는 문제가 필기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계산식을 이용해서 오히려 수차의 회전 속도를 역으로 계산해내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차의 특유 속도 공식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것을 분수의 형태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분수의 형태를 그냥 일반적인 식으로 마이너스 지수 붙여서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이 1번인데 위와 같이 보시면 N은 이제 수차의 전격 회전수 RPM 분당 회전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P라고 하는 것은 수차의 출력인데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고요.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것은 유효 낙차가 되겠습니다. 단위 미터입니다. 그래서 NS 수차의 특유 속도는 N 곱하기 H 4분의 5제곱분의 P의 2분의 1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일반적인 수식으로 쭉 쓰게 된다면 특유속도 NS 또는 비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에다가 P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H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고요? RPM, 회전수, 분당 회전수가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활용해서 옆에 계산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출력이 1000kW라고 되어 있고요. 특유속도 164rpm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차의 회전 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란 뜻이에요. 그럼 좌변에 있는 이 NS는 그대로 두고요. 우변에 있는 P의 2분의 1제곱과 H-4분의 5제곱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항됩니다. 이항될 때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반전이 돼요. 반전.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N, 수차의 회전속도 RPM은 NS 곱하기 P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H의 4분의 5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수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걸 대입만 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NS 특유속도 164rpm이라고 했고요. 출력 1000kW니까 만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H 낙차니까 81에 4분의 5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잖아요. 공학용 계산기로 잘 계산을 해주면, 자, 이 값은 398.52 RPM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5번째 수차의 특유속도 공식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만 다뤄봤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강의에서 사용된 강의 노트는 제가 계속해서 댓글과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